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지난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31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 영덕에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숨지면서 사망자는 모두 31명으로 늘었는데요. 중상자는 8명, 경상자는 36명으로 전체 인명피해는 75명입니다. 시설물은 주택 4천여 곳, 농축산시설 1,900여 곳, 사찰 7곳, 기타 900여 곳으로 모두 6,900여 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번 산불 사태로 피해를 본 산림 규모는 11개 지역에 걸쳐 4만 8천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현재까지 경북은 3,200여 명, 경남 27명 등 3,300명 가까이 주민이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한 도움의 손길도 각계각층에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재민을 위한 의연금은 모두 770억 원 가까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다음은 KGM 소식입니다. 최근 출시된 토레스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가까운 주행 모드로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 말이 많다고 합니다. 듀얼테크 하이브리드의 뛰어난 도심 연비. 결론은 하이브리드, 성능은 전기차입니다. 실구매가 3,100만 원대부터 토레스 하이브리드 KGM.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4월 2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오늘은 안동 소식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잠시 후 안동시 공복과 김주연 주무관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율주행차 얘기 나눠볼 텐데요. 자율주행차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자율주행차라는 게 무엇인가요? 운전자가 있건 없건 운전을 대신해서 이 자동차에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미래의 이 신기술이다. 이런 부분들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운전을 대신 안전하게 해준다는 측면이 상당히 파격적이고 미래의 모빌리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비즈니스 모델로서 곽광을 받을 기술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글로벌 제작사들이 또 노력을 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자율주행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운전을 대신해서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준다. 정말 설레는데요. 자율주행차 보니까 레벨이 있더라고요. 레벨은 어떻게 나눠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레벨은 6단계예요. 이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 정의를 내려서 10여 년 전에 내렸는데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낮을수록 사람이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 0는 완벽하게 사람이 운전하는 거. 레벨 1은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앞뒤 차 간격 조절해주는 크루즈 컨트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이런 각각을 다 레벨 1이라고 하는데 이런 장치들은 일반 대중 모델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과 옆을 조합을 해서 우리가 이 어느 정도 자동 조종 기능을 갖고 움직이는 걸 ADAS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레벨 2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고급차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레벨 2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벨 3 단계 정도 되면은 일정한 뭐 고속도로 같은 데서 핸들을 놓고 일정 구간에서 다닐 정도가 레벨 3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레벨 3는 미국이나 중국에서 이미 대도시에서 이 낮이고 저녁이고 운행하는 이런 로봇택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로봇택시가 바로 레벨 3 개념이고 우리나라는 아직 레벨 3까지는 오지 못하고요. 그거보다 약간 낮은 단계.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는
기술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어요. 3년, 4년 정도 떨어져 있고 좀 고민은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레벨이 6단계까지 있지만 우리는 레벨 2단계까지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레벨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중국, 미국이 레벨 3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가 미국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많이 이제 이 로보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LA라든지 또 아리조나 피닉스 이런 데가 이제 자율주행 이 도시 중에서 운행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중국은 우한부터 시작을 해서 13개 내도시에서 로보택시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앱을 깔고 로보택시 운전자가 없죠. 네. 이거를 불러서 내가 타고 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용이 이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에 비해서 반액 정도예요.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 계속 다니면서 쌓인 각종 데이터를 누적시켜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모아서 우리가 차에다가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게 되면은 자율주행 기능이 더 똑똑해지는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 게 지금 레벨 3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계 최고 기술 레벨 3, 레벨 4가 진정한 자율주행차 시작이거든요. 네. 레벨 4는 아직까지 온 기업이나 이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지금 현재 레벨 3 개념으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국내에서 제작사에서 일정 고속도로에서 레벨 3 개념으로 시속 한 80km 정도 운행을 할 예정이었다가 발표는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뭐 아시겠지만은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 즉 뭐 이런 거 길거리에서 사고 나면 네가 책임질래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규제가 좀 과도한 부분들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좀 다른 선진 국가에 대비해서는 우리가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기술 개발에도 길거리에 못 나오고 이런 고민사항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진정한 자율주행차라고 할 수 있는 레벨 4는 우리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3년, 4년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기업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레벨 4야 라고 막 자랑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또 발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레벨 4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레벨 4 하게 되면은 비상시에 사람이 이 개입하는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운전해주는 레벨 4를 지향을 하는 이 만족스러운 아직 기술은 이 완벽하게 못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니까 그때 되면은 뭐 완벽하게 이 낮이고 밤이고 또 지금 현재 못하는 게 폭우나 폭설 같이 먼지가 많은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라이다, 레이더 센서가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러한 비상시에도 운전할 수 있는 이런 레벨 4는 3, 4년 정도 걸리니까 우리가 2028년, 9년쯤에는 실제로 이 국내에서도 택시가 로봇택시가 운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때는 진짜 운전자 없이 우리가 휴대폰 앱을 불러서 타고 가는 기회가 우리나라에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8년에서 29년 정도면 우리나라에도 등장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네. 비상시에 사람이 개입하고 낮이고 밤이고 운행하고 비상시에도 가능한데 그렇다면 레벨 4 정도 되면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뭐 레벨 4 정도 되면은 뭐 미래 비즈니스 모델에 폭발한다. 즉 다시 말하면은 네. 뭐 글로벌 기업이 다 이 자율주행 쪽에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도 이거를 통해서 뭐 유통의 혁명이 일어나고요. 또 물류에 대한 혁명, 또 실제로요. 이 기술 개발이 많이 된 것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몇 개월 전에 고속도로에서 이 트럭 그 군집 운행에 대한 부분들 일부 허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 이게 뭐냐면은 트레일러 같이 이 시속 100km 달리는 트레일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은 운전자 10대면 10명이 있어야 되고 네. 중간에 한 두세 번 쉬어야 되고 네. 또 100km 달리더라도 앞뒤차 간격 충분히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군집 운행은 뭐냐면은 시속 100km 달리는데 앞뒤차의 간격 10m도 안 뛰고요. 네. 예, 열대가 한꺼번에 달리고 중간에 쉬지도 않고 정속으로 달리니까 연비도 좋고 네. 시간도 정확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자율주행이 된다면은 10대 중에서 관리자 1명만 타는 거죠. 네. 이런 이 자율주행 군집 운행도 아마 이 조만간에 보편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레벨 4 정도가 되면은 응용 용도가 무진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라도 적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발렛 뭐 많이 맡기실 거예요. 네, 오토 발렛이라고 해서 예. 어디 호텔 등 앞에 입구에서 내려서 휴대폰 앱 딱 누르면은 차가 알아서 이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알아서 주차하고 주인님 어디 위치에 어디 안전하게 주차해냈습니다. 네. 그리고 헤어질 때
이 현관에서 스위치 누르면은 현관에 딱 차가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 오토 발렛인데 네. 그런 것도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고요. 네. 또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큰 길가까지 걸어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속 30, 40이면 속도도 느리면서 안전하니까 레벨 3 정도만 되더라도 아파트를 혼자서 도는 마이크로버스가 있는 거죠. 네. 이거 타고 큰 길거리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관광지나 대규모 아파트 또 연구 단지 같은 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뭐 이런 모델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요새 20%씩 고령자 운전 사고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앞으로는 고령자가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자율주행 기술을 응용해서 능동식 안전장치라고 얘기해서 네. 주인님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 핸들을 꺾고 제동을 하고 안전하게 이 옆으로 안전하게 빼주는 이런 자동차도 등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앞으로 사고도 이 자동차의 컴퓨터 시스템이 사람을 대신해서 안전하게 사고도 방지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앞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비즈니스 모델이 파격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래의 먹거리다라는 게 바로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미래의 먹거리다. 알아서 네. 주차한다는 점이 저는 주차를 잘 못해서 가장 와닿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아직까지도 걱정이 들려오는 게 종종 자율주행으로 달리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네. 소식도 들리기 때문에 정말 알아서 주차하고 아파트도 혼자서 돌고 사고도 안전하게 방지해 주는 게 맞을까 걱정은 아직은 하고 계실 텐데 이런 네. 자율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지금도 많습니다. 네. 레벨 3면은 완벽한 게 아닌데 예. 너무 이 기능을 믿고 스위치를 눌러놓고요. 예. 뭐 보통 1분 정도 되면은 계기판 울리면서 운전대 잡아라 전방 주시하라고 오는데 이거를 불법 장치를 끼워가지고 자율주행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해외에서는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눌러놓고 그냥 자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나더라도 본인이 왜 사망했는지 모르는 거죠. 왜 자다 이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휴대폰 보다가 사망이 되는 경우도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너무 믿지 마시고 지금 레벨 3 정도는 운전 보조 기능이니까 뭐 자기 자신만을 믿어서 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레벨 4 단계가 오면은 좀 더 완벽하게 되겠지만은 그리고 또 해킹도 있습니다. 네. 미래는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교통사고로 알았더니 경찰이 조사해봤더니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사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차를 조작을 해서 원격으로 사고를 일부러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들이 해킹인데 네. 우리 컴퓨터 보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있고 컴퓨터 바이러스가 있고 또 백신이 있고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네. 차도 움직이는 컴퓨터기 때문에 앞으로 해킹이라든지 각종 에러로 인해서 생기는 사망사고도 등장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기술도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어두운 부분, 네. 부정적인 부분들을 얼마큼 최소화시키느냐도 해결 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또 안전한 차 그러면서도 어두운 부분을 얼마큼 최소화시켜주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런 어두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도 지금 연구 중이고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중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개선해야 할 점으로 해킹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또 다른 게 하나쯤은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는 유무인 운전도 등장을 합니다. 예. 이 차에 운전의 재미를 느끼고 운전하다가 지겹고 졸려 그러면은 스위치 누르면은 핸들이 접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도 안으로 들어가고 좌석은 자동으로 뒤로 돌면서 뒷사람하고 대화하고 회의를 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운전하고 싶으면은 스위치 누르면은 유무인 운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네. 차 안에가 움직이는 오피스, 움직이는 생활 공간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차 안에서 버린 시간도 없겠네라고 해서 네. 여기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해킹이라든지 또 에러라든지 네. 또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꼭 차 안에 시스템만 맡기는 게 아니라 5G를 이용을 해서 원격 통신도 기능을 받는데 통신 기능이 원만치 못하고 문제가 되게 되면 그게 바로 이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별의별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네. 검증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 블랙박스 같은 것도 자동차용 블랙박스가 탑재가 돼서 원인이 무엇인지 또 책임에 대한 소재, 보험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새로 구축이 돼야 되고 법도 완전히 사람 중심에서 자율주행차가 나면은 차 하나하나가
법적 인격체가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맞는 법을 수십 년 동안 앞으로 바꿔야 되는 것도 제도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짚어볼 것들이 꽤 많구나. 법 책임 소재를 할 수 있는 이제 블랙박스 탑재라든가 이런 것들, 또 보상적인 부분, 또 원격 톡신 부분, 에러 해킹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 자율주행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필수의 차필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우리 지역 의성에서 난 산불이 의성을 넘어 안동, 청송, 영덕까지 번지며 큰 피해를 남겼는데요. 안동도 상당히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지난 산불 이후 안동시의 상황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안동시정 아나운서조 안동시 공복과 김주연 주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동시청 아나운서 김주연입니다. 지난주 안동에서 산불이 크게 번졌는데 이 불이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건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지난 3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의성군 안개면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이후 안동시는 피해를 우려해서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합니다. 본격적으로 안동에서 불이 시작된 건 언제일까요? 3월 마지막 주 월요일인 24일 오후 5시경입니다. 의성 산불이 안동 길안면 100자리로 확산됩니다. 네, 다음 날 25일 화요일에는 안동 전 시민에게 대피 안내 문자가 왔고요. 전 시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연기가 안동 시내 안으로도 자욱하게 들어와서 마스크 없이는 숨을 쉬기도 어려웠고 하늘도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위험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 오후 5시경 전 시민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이 시가 혹시 주무관님 기억나시나요?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 사실 제 가족이 네. 의성군 단촌면에 계셔서 예. 사무실에서 비상근무를 하던 중에 네. 제 가족이 빠져나오지 아. 못했다는 걸 들어서 어. 급하게 현장으로 네. 가족들을 데리러 갔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결과는 잘 보셨나요? 다행히도 잘 빠져나왔긴 한데 네. 그때 저는 사실 도로에서 불구덩이가 차 안으로 들어오기 직전이겠구나 이런 네, 상황을 네. 느꼈긴 합니다. 가장 급박한 시간에 현장에 계셨네요. 네. 사실 의성까지 왔다 갔다 할 때 사실 그 불길을 헤치고 가는 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도로 온 전체가 연기와 그 불로 휩싸여서 네. 운전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사실은 그때 제가 네. 택시를 타고 급하게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예.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당시 함께 해주셨던 택시 기사님께 너무 죄송하고 예.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네요. 정말 그 화마를 헤치고 네. 어떻게 보면 용사이기도 하시네요. 맞습니다. 난 가기 싫다 하실 수 네. 있는데 함께 맞아요. 가주신 거잖아요. 저희 외할머니와 엄마가 네. 이곳에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야 네. 되지 않겠냐고 함께 가주셨는데 네. 사실은 택시 기사님이 너무 예. 위험한 상황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 감사함 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산불 현장에 시청 직원들은 나가셨을까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공무원과 민간단체 등 누적 인원 만여 명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당시 의성에서 불이 난 22일 토요일부터 전 직원들이 역할과 구역을 분담해서 투입했습니다. 불이 올 수 있는 위험 지역의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길안면의 불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던 25일에도 직원 500여 명이 현장에 나간 상태였습니다. 네, 25일 불이 크게 번졌던 날인데 그렇다면 직원 500여 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산불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었는데요. 산불 주변에 마른 낙엽과 나뭇가지가 있으면 불이 더 크게 번집니다. 그래서 산림과 직원분이 길을 안내해주면 다른 직원들이 더 이상 불이 커지지 못하게 탈 수 있는 물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바람이 너무 심해져 직원들도 안전을 위해 산에서 내려옵니다. 또 아직 피하지 않은 주민에게 대피를 유도하고 직원들은 길안 면사무소에서 대기합니다. 그러던 중 순식간에 불이 더 커집니다. 네. 바로 이때 한쪽 산에 있던 불이 길안천을 가로지르고 반대 산으로 가는 모습을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봤다고 해요. 그 당시에 직원분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시에 네. 차가 어떤- 다니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시야 확보가 네. 전혀 되지 않아서 네. 나갈 수가 없었고 잿가루도 너무 많이 눌려서 눈도 뜨기 힘들었던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정말 그 안에서 지켜보면서 우리의 안전도 사실은 불안한 상황이었을 텐데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주민분들은 어디에 함께 계셨을까요? 주민분들은 길안면 그 중학교에 대피해 계셨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 또 길안면 주민들을 대피시키면서 또 많이 도와주셨던 네.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이모 씨의 이야기를 또 제가 전해 듣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하수 처리장이 있는 풍천면에도 불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네. 그래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중학교로 대피시키고 시설 보호를 위해 급하게 이동했대요. 하지만 불길도 치솟고 바람에 날린 돌 파편들이 차 유리를 깰 정도로 상황이 위험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동하던 이모 씨는 바로 112에 신고합니다.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길안면 양쪽 도로 진입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네요. 네, 불이 난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모 씨도 사실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고 네. 위험한 상황인데 주민들과 또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민들과 집을 구한 시민들도 있다고요? 네, 풍천면 김지영, 김처수 부자가 대피 중에 전복된 트럭을 발견했대요. 본인들도 바쁜 상황이었지만 트랙터를 가져와 주민들을 구조합니다. 네. 또 후계 농업 경영인의 회장인 임이재 씨는 농약 살포기로 물을 뿌려 민가 열채를 지켜냈습니다. 정말 그 화마가 휩쓸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분들 덕분에 네. 그나마 피해가 이 정도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마을에 남아서 문화재를 지켜주신 분도 있다고요?
대마로 잘 아시는 안동포가 유명한 금소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고택들이 있는데요. 안동 포짜기 마을 보존회 회장님인 임방우 씨와 귀촌에서 오신 부부가 함께 고택들을 지켰다고 해요. 안동포 회장님이 미리 오전에 준비해 두신 호수로 수돗물을 고택에 함께 뿌리는데요. 불이 커지면서 수돗물이 나오지 않자 미리 고쳐뒀던 약수터에서 나오는 물로 다행히 모든 고택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킨 이유도 있는데요. 네.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고민해서 고택에서 즐기는 시골 체험, 촌캉스 여행 상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곳을 꼭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네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또 불과 싸우셔서 이걸 고택을 지켜내셨네요. 안동에 불이 크게 번졌지만 또 지켜낸 문화재가 있죠. 기란면의 묵계서원과 만휴정 그리고 기란면 용계리에 700년 된 은행나무도 지켜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13곳이 피해를 입거나 불에 탔습니다. 네,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또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시골 안쪽에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피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기란면 대곡리 하지골에 사셨던 48년생 동모 씨 어르신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다리가 있는 하천 밑으로 도망가셨대요. 몸 전체에 물을 묻혀가면서 어른 7명이 몸을 피했는데요. 사방에 불줄기가 솟구치니 하천을 나가지도 못하고 고립된 상태였대요. 네. 하지만 다행히도 하지골의 어른들이 고립되었을 수 있다는 민원을 듣고 면사무소 팀장님이 어른들을 모시러 왔다네요. 아, 그렇군요. 팀장님이 또 이렇게 어르신들을 구해서 지금 또 잘 살아 계시고요. 그렇다면 이 주민분들은 지금 몸만 급하게 빠져나오신 거잖아요. 당장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용계리에 사셨던 51년생 서모 씨 어른께서는요. 갈아입을 옷이 없어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을 위해서 돕고 계시는 분들 이야기도 저희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네, 아직도 대피한 주민 5,500여 명 중 1,300여 명은 기약 없이 대피소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는 재난 현장 통합 자원 봉사 지원단을 설치했고요. 현재 이곳으로 따뜻한 손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SK 디스커버리 계열사와 풍산금속, 안동청과 합자회사 등 많은 기업들이 기부해 주셨고요. 고향사랑 기부제에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안동과 자매도시인 지자체에서는 물품을 보내주셨고요. 백종원이 대표인 더본코리아에서도 대피소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더본코리아에서는 산불 진화대를 직접 찾아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잘 먹어야 또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산불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또 도움의 손길을 나도 함께 손잡고 싶다, 이렇게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디로 저희가 연락을 하면 될까요? 네, 지금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경북 공동모금회 안동시 행복금고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농협 계좌 301-0198-0275 81 계좌로 보내주시면 저희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안동시 피해 지역이 읍면동 24개 중에 7개 면이나 피해를 받았습니다. 기란면, 임하면, 임동면, 일직면, 나무면, 남선면, 풍천면이 피해를 받으면서 저희 안동시에서도 물론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집을 잃었고 가축을 잃었고 농사 지으실 곳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일상 회복을 위해 많은 도움 필요합니다.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을까요? 네, 더 안내해 주실 말씀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단춘면에 계시는 부모님 댁은 괜찮을까요? 네, 다행히도 고은사절은 불에 탔는데 외갓집은 괜찮다고 하시고요. 저도 이제 직원들과 다 같이 현장에 나가서 가구 조사를 하고 또 집에서도 아직 잔불이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잔불을 끄는데 턱없이 물품이 부족해요. 저희가
등진 펌프도 부족하고 어. 그 당시에는 지금은 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당시 초기에는 물이 안 나오는 곳이 너무 많아서 네. 이제 저희 직원들이 호수에서 물을 직접 퍼서 그걸 네. 가지고 집에 물을 뿌려 드리고 왔거든요. 네. 정말 상황이 많이 열악하고 도움이 음.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시 산불 피해에 대한 이야기 안동시청 아나운서 김주현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그럼 3주 뒤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일이 금요일 4일로 발표되었는데요. 드디어 발표되었는데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장 대행을 하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 네. 또 이미선 재판관, 오는 18일이 퇴임일입니다. 네. 그러면 두 사람이 퇴임하면은 상당히 또 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임기 연장 이야기가 또 나왔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2명을 또 그 이후에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이 퇴임해버리게 된다면 또 2명을 임명하게 된다. 네. 임명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격앙되는 분위기로까지 갔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헌법재판관의 두 사람의 임기를 생각할 때 그렇다고 해서 18일이 퇴임일인데 직전 11일 날 금요일 한다? 그건 너무 시간적으로 이제 빡빡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4일로 선고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네. 그럼 그 이유뿐만 아닐까? 여야 간에 지금 또 추가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 이야기 나오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나고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2명의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발표할 때는 대체로 한 이틀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금요일 선고일인데 일찌감치 화요일 오전에 발표를 했어요. 예. 그것도 만우절이에요. 더군다나 만우절에 발표했다가 자칫 이거 사실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것도 오전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은 그만큼 좀 일정상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다급했다. 다급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대체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을 종합해 보면 인용일지 기각일지는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결문을 다듬고 있는 중이라 그러니까 저는 그냥 헌법재판관 각자의 의견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죠. 그러면 그럴 때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만장일치든 아니든 간에 결국은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한 명씩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정 안 되면은 그냥 그대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실제 4일날 오전 11시에 선고 결과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네. 수많은 내용들이 오고 가지만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 믿지 마십시오.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안동 MBC의 보도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련의 이유 때문에 퇴임 일이라고 하는 임기라고 하는 형식적인 요인 또 내용상 더 이상 미뤘다가는 상당히 좀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4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임기 때문 재탄핵 이야기 또 더 이상 미루면 혼란이 빚어질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4일로 발표가 되었다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국회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는데 이 부분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네. 두 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것이 이제 우선적이고 또 더 설득력이 있는 이유겠죠. 왜냐하면은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권한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을 임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거든요. 그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그 결정이 난 거예요. 네. 그것을 개인적으로 난 안 해, 난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즉각 임명해야 되냐, 즉각 임명하지 말아야 되는가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두 번째로는 이제 민주당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하는 목적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석을 네. 해보자면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의 구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할 때의 탄핵 심판의 특징은 뭐냐면 다수결이 아니에요. 아, 네. 인용 정족수가 있습니다. 이걸 네. 반드시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건 우리가 5대3이면 5명이니까 더 많네? 인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네. 5대3이면은 기각이 됩니다. 왜? 6명이 인용이라야 네. 인용이 돼요. 헌법재판관은 총 9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5대3이면은 인용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5대3이면 6대3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도 작동을 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결의를 하는 건데 결의를 한다고 해서 이 임명을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압박을 받아서 할 거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무적인 이유로 안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안 하는 건 뭐냐면 임명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임명에 대해서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건 우리 바랭크께서 방금 네. 전에 이 결의안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의안을 민주당 주도로 이제 통과시켜야 되면 더 중요한 건 최상목 권한대행이에요. 예. 최상목이 이제 지금은 부총리죠. 네.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책임을 묻는 겁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탄핵 소추할 수 있다는 보고를 오늘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오늘 마치 뭐 표결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 예. 대신에 이제 그 선거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를 보고서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고 말고는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선거가 인용되면 더 이상 이 부분은 문제를 삼지 않겠죠. 어차피 네. 인용되고 난 이후에는 대통령은 파면이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복귀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까 안 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네. 물론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민주당이 참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은 선거 결과를 보고서 마은혁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거일이 정해지기 전에 국무위원들을 줄탄하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선거일이 정해지면 좀 가라앉을까요? 지금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진행은 안 되잖아요. 이게 예,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은 같은 이유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것이고 임명 안 하면 이것이 이제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뭐 5대3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니까 확인할 길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이제 최종 변론 이후에 한 달을 넘기니까 서로 이제 안달 볶음을 하는 거죠. 뭐 좀 더 이제 제가 뭐 표준어의 설명에 가깝게 말씀드리면 이제 다급해진 초조함을 이제 절박함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5대3이다. 민주당 게시판에 대드락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굳어져 버렸다는 것인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반행크는 아십니까? 모르죠. 저도 몰라요. 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를 뭐 산책을 10번 왔다 갔다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기운이 감지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왜 이럴까? 이게 참 우리 인지상정인데 궁금한 거죠. 이게 호기심을 무시하냐면, 근데 그 이야기가 그럴싸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일반인 방청을 4일날 이제 허용을 하는데 20명, 지금 뭐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 건, 예. 이게 인용적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네. 뭐 온갖 해석들이 이제 난무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민초에서는 한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방송에서 좀 부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임이 이제 더 민초입니다. 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재탄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통탄핵 이야기 나온 건 이거죠. 그러면 이제 차례차례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을 승계한 사람들이 임명하지 않으면 다 그냥 싹쓸이 이 탄핵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통탄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무위원들이 다 탄핵당하고 정부가 무력화되는 건데 뭐 반앵커나 우리 안동 MBC에서 방송 들으시면 지금 우리 산불 피해로 우리 안동 시민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또 지금 역대 최대의 피해죠. 그리고 지금 당장 내일입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로 이 보통 세율로 한 20%를 일반적으로 다 매기겠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경제가 흔들흔들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절박한 마음에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좀 정치적으로 압박용 성격이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도부에서는 그 부분을 연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이재명 대표나 또는 박찬대 원내대표 또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들이 이게 지도부의 의견입니까? 이러면은 그렇게 하면 아니 그건 그 개인 의원들의 더 민초의 의견이지 우리 의견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제 대통령 선고일이 나오면서 일단은 이제 모든 것이 이 선고일이 블랙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둘러쌌던 부분, 최상목 부총리와 관련된 탄핵소추 안 그 외에 뭐 국민의힘에서의 대응 뭐 그동안 국민의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탄핵 안 된다 이러면서 또 더민초 70여 명의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김어준 씨까지 지금 고발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냉각되는 가라앉아 있는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폭풍 전야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더 폭발을 할지 아니면 가라앉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선고일 당일날 물리적 충돌도 좀 예상이 돼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도 좀 분명히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분위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반대표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는 하루 종일 오늘 뉴스를 좀 수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동상이몽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동상이몽이라는 게 국민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좀 답답할 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냐면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는 승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도 빨리 승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해야죠 이렇게 또 이제 반응을 내 보였습니다. 반박을 한 거죠.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이 승복이라는 것이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승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상이몽이라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기각 각하되면 승복 수용이겠죠. 기각 각하되면 승복하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인용 파면이면 그건 우리가 수용이고 뭐고 그런 그냥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가 나왔을 때 서로 의견이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령 중진 의원인 박홍근 서울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입니다. 원내대표도 여기 한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는 중진이죠. 박홍근 의원이 SNS에 그걸 올렸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파면 안 되면 승복할 수 없다, 불복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떠들썩해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상 지금 양쪽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더니 이제 그 내용을 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바꿨습니다. 그 의미는 승복 안 하겠다는 게 왜 그럼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안 합니까?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9명이 헌법재판관 정족수고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임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본인은 이제 강조하는데 사실 이제 폭풍 전야의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기각을 잔뜩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8대0 만장일치 파면이다 이렇게 점점 더 그 기대치를 굳혀가고 있는 양쪽이 다.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다 다른 겁니다. 판단 기준이 달라서 저희는 지지층을 조금 더 다독여서 좀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마지막 질문 한 번만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헌재가 인용 선고를 내리면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거고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잠룡들의 경쟁력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뭐 인용이 되면 인용은 조기 대선을 의미하는 거죠. 60일 내에 그래서 6월 3일 화요일을 유력하게 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때의 경우를 이제 비교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여러모로 날개를 단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의문의 이성입니다. 의문의 이성. 뭐 해석은 달라질 수 있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무죄 선고를 받았잖아요. 여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서 조기 대선으로 간다. 이재명 대표는 이보다 좋은 환경이 없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좀 난감해질 수 있는 상황은 짧게 말씀드리면요. 윤심이 그대로 인용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꽉 뭉쳐져 있는 이 영향력이 그대로 당분간은 유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영향에 따라서 당내 경선도 결정을 짓게 되는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 또 TK네요. 또 홍준표 시장 TK네요. 오세훈 시장 또 한동훈 전 대표까지 이런 영향이 발생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